네, 제가 조금 전까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011년에 제시한 전망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 재정위기 본격 점화 사태에 대한 전망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고 나서 몇 개월 지나면서 세계 경제는 서서히 미약한 속도긴 하지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8월 초에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죠.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입니다. 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등급 강등 조치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또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적으로 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자 세계적으로 더블딥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더블딥. 여러분 아마 더블딥이 어떤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영어의 딥은요, 딥은 국자로 푸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푸딩 같은 걸 국자로 푸게 되면은 이렇게 자국이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자국 생기듯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더블딥이라는 건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또 떨어지는 걸 더블딥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기 재침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계적으로 더블딥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이때 여러 경제학자들이 재등장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누리엘 루빈이나 폴 크루그만 같은 경제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행 경로에 대한 자신들의 예측이 빗나가자 머쓱하게 있었습니다. 머쓱하게 있다가 이 사태를 맞게 되자 호재를 만난 듯 다시 등장했습니다. 거봐, 우리 말이 맞지. 아마 이런 심리였겠죠. 그들은 반드시 더블딥이 온다라고 호언을 했습니다. 전 매스컴의 경제면 더블딥 우려로 거의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더블딥 공포가 확산되고 주가가 폭락하는 와중에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전망했습니다. 저의 전망은 2011년 8월 9일자 매일경제기고문, 그리고 8월 11일자 SBS, CNBC 생방송 대담, KBS 라디오에서의 생방송 대담, 국제금융학회 세미나, 서울대 강연 등에서 전망했던 겁니다. 전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의 요인들로 세계 경제의 향후 행로가 순탄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더블딥은 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이게 매일경제기고문입니다. 2011년 8월 9일자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매스컴의 모든 면에 더블딥 우려가 도배되다시피 했었습니다. 이 매일경제 8월 9일자에서도요, 매일경제가 36면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36면은 전면 광고니까 1면부터 35면까지의 기사 중에서 저의 이 기고문은 35면 제일 하단에 실렸습니다. 그러면 이 상단까지가 대부분 더블딥 우려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35면 마지막 하단에 저희 기고문이 게재됐습니다. 제목은 더블딥은 오지 않을 것이답니다. 그때 이 글을 읽으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저의 글을 보고 희망을 얻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이것은요, SBS, CNBC의 생방송 대담입니다. 8월 10일. 생방송에서 글로벌 경기 더블딥 우려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기고문이나 생방송 대담에서 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신용 강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달러와 미국채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오히려 더 우대받을 것이다. 시장은 S&P보다는 강하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미국발 위기죠. 그러면 위기의 진앙지라고 할 수도 있고 진원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진원이 되는 미국의 달러화와 미국의 국채는 시세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더 우대받을 것이다 하고 거꾸로 예측했습니다. 그 근거는 뭘까요? 자, 여러분, 세계 경제에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래도 믿을 만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크고 또 강하다고 할 수 있는 미국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미국의 달러화와 미국의 국채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시장은 신용평가 회사보다는 강한 것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고환율, 높은 환율이죠. 고환율만 용인 또는 유도하면 웬만한 위기선 탈출할 수 있다. 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고문과 또 생방송 대담에서 저는 유럽 재정위기 문제에 대해서도 전망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이 필요합니다. 이 그림을 오늘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로화는 어떤 통화죠? 현재 유로존에서 쓰이는 통화인데요. 유로존은 19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9개 국가가 옛날에 자기 통화를 버리고 유로화를 단일 통화로 쓰는 그런 지역을 유로존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 세로축은 유로 달러 환율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로존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 돈인 달러 값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1달러당 몇 유로나 1달러당 1유로냐 1.2유로나 0.8유로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유로 달러 환율이고요. 유로존 입장에서 본 달러 값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축은 달러와의 양입니다. 유로 달러 환율은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단순화시켜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 빨간 우상향하는 빨간 선, 시그마 XI죠. 시그마 XI는 뭐냐면 유로존 19개 국가 전체의 대미국 수출 총액을 나타냅니다. 유로존 19개국 전체의 대미국 수출 총액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우하향하는 그래프, 시그마 MI, 이것은 유로존 19개국 전체의 대미국 수입 총액입니다. 그러면 유로 달러 환율은 이 시그마 XI 이 그래프와 시그마 MI 이 그래프가 일치하는 이 지점에서 유로 달러 환율이 결정됩니다. 유로존 입장에서 본 달러 값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1달러당 1.00 유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달러당 1.00 유로라는 이 달러 값은, 이 환율은 유로존 19개국 국가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이 환율 수준에서 수출 경쟁력이 높은 독일은 항상 대미 흑자를 보게 됩니다.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독일의 수출 곡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독일의 수입 곡선입니다. 수출 경쟁력이 높은 국가의 그래프는 이 교점이 이 수준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 유로 수준에서 독일은 대미국 경상수지 흑자를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수출 경쟁력이 낮은 그리스는 거꾸로가 됩니다. 이게 그리스의 수출액이고요. 이게 그리스의 수입액입니다. 교점이 빨간 선보다 위에 올라와 있죠. 그러면 그리스의 경우에는 달러 값이 1.00 유로일 경우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만큼 항상 대미 적자를 보게 됩니다. 유로존 19개국 전체로서는 미국하고의 거래 관계에서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 그 중에 일부 국가는 독일처럼 흑자를 보게 되고 일부 국가는 그리스처럼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고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인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게 되면요, 독일에는 달러화가 넘쳐납니다. 달러화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독일은. 달러화가 넘치고요. 그리스의 경우에는 달러화가 계속 빠져나갑니다. 달러화가 부족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독일은 이 수준에서 수출은 많이 되고 수입은 적게 되니까 경상수지 흑자본 만큼 수출이 잘 돼서 독일의 경제는 고율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달러화가 쌓이게 됩니다. 반대로 그리스는 수출은 조금 되고 수입은 많이 되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나는 만큼 저율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도 저율 성장을 하는데 달러화는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리스 입장에선 달러화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메우지 하면서 옆을 쳐다봅니다. 옆에 독일이 있죠. 독일이 달러가 넘쳐나는 걸 보고서 독일의 손을 내밀어서 그리스의 정부나 금융기관이 독일 측으로부터 달러화를 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흑자본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독일은 자산가이자 채권 국가가 됩니다. 그리스는 채무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그냥 한동안 진행되다가 멈추는 게 아니죠. 계속 진행됩니다.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되죠? 독일은 계속 고율 성장을 하고 계속 자산가가 되는 거고 그리스는 계속 저율 성장을 하면서 외채가 쌓이게 됩니다. 유서 깊은 도시 아테네의 한복판에서 외채의 바벨탑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외채의 바벨탑이 한참 올라가다가 신의 노염이 없더라도 당연히 외채의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가 바로 유럽 재정위기의 상태였던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그리고 유로화 체제의 근본 문제를 여러분께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독일입니다. 독일은 이 유로화 체제를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가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경상수지 흑자를 보면서 고율 성장을 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유로존 내 다른 국가들보다 더 고율로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나라들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 국가가 되는 겁니다. 자산가 국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독일은 유로존의 맹주가 되는 겁니다. 이 체제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독일은 제4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제국이 3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국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제국. 서기 962년에 오토 1세가 교황 요하네스 12세로부터 로마 황제라는 칭호를 받고 관을 부여받습니다. 대관을 교황청에서 교황이 오토 1세에게 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준 겁니다. 대관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생긴 제국이 이름하여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영어로는 Holy Roman Empire라고 합니다. 독일어로는 Heiliges Römisches Reich 이렇게 발음을 하죠. 물론 이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해서요.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신성하지도 않고 이탈리아의 로마에 있지도 않고 제대로 된 제국도 아니었다. 이렇게 혹평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독일의 역사에서는 제1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제2제국은 무엇이죠? 네, 1871년 빌헬름 1세 때의 독일 제국이 제2제국입니다. 그때의 재상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혈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입니다. 그렇게 성립된 제국이 1871년에 독일 제국이었습니다. 제2제국이죠. 자, 이제 제3제국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3제국 하면 뭐가 떠오르죠? 어떤 사람이 떠오르죠? 떠오르실 것 같은데. 누구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누가 떠오를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1933년에 집권하게 됩니다.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이 몇 차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됐고 1933년에 아마 1월 달이었을 겁니다. 당시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면서 수상을 지명할 때 아돌프 히틀러를 수상으로 지명합니다. 히틀러는 수상으로 지명되자마자 여러 가지 선동, 그 다음에
폭력을 동원해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달 후에는 독일의 의회에서 나치당이 다수당이 되어 있는 독일의 의회에서 그리고 반대하는 소수당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서 한 법을 통과시킵니다. 독일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그러니까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 이런 식의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리가 흔히 권한위임법이라고 합니다. 그 권한위임법의 주요 내용은요, 독일의 의회가 가진 입법권을 행정부에게 그대로 위임하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의회의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생기는 설사 그 과정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그 법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정말 기상천외한 법률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히틀러는 입법권을 장악합니다. 이듬해인 1934년에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합니다. 원래 대통령이 사망하면 대통령 선거 다시 치러야 되죠. 히틀러는 다시 치를 거 있나? 그러면서 국민투표에 붙여갖고요. 수상이 대통령직을 겸하겠다는 국민투표를 발의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을 겸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히틀러는 집권당인 나치당의 당수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과 수상을 겸합니다. 행정권뿐만이 아니고 입법권까지도 자기가 행사합니다. 그 입법권은 헌법에 위배되더라도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황제도 이만한 황제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황제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치 치하의 독일을 제3제국이라고 부릅니다. 히틀러 자신도 자신의 독일을, 자신이 다스리는 그 독일을 제3제국이라고 부르는 것을 즐겨 있었습니다. 이제 독일은 이 체제에 의해서 제4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 독일은 아돌프 히틀러 시절의 독일하고는 다르죠. 평화를 사랑한 국가인 건 맞지만 경제적으로는 제4제국을 지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유로화 체제의 최대 수혜국은 누굽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입니다. 그렇다면 독일은 이 유로화 체제를 해체하고 싶을까요? 아니죠. 유지시키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유럽 재정위기 문제는 유로화 체제 최대 수혜국인 독일과 그 독일이 사실상의 대주주로 있는 유럽 중앙은행, ECB죠.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죠. 유럽 중앙 은행 등이 나서서 수습할 것이다. 전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국 내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유럽 수뇌부들이 막판에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는 모양새로 미봉할 것이다. 당시에 그리스가 재정 위기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그럴 때 독일에서는 독일 국민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저 게으른 그리스 국민들을 왜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느냐?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쫓아내자. 이렇게 독일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그리스 쪽에서는 우리가 맨날 독일에 눈치만 보여 살아야 되느냐? 차라리 탈퇴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말은 그렇겠지만 그 유럽의 수뇌부는 독일은 유로화 체제로부터 혜택을 입기 때문에 유로화 체제를 지키려고 했고 그리스는 유로화 체제를 떠난 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리스는 독일의 손을 잡았고 독일은 그리스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저의 전망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또 그 기사에서 그리고 그 대담에서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는 물론 근본적인 해결을 보기 위해서는 유로화 체제가 근본적으로 개편돼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의 유럽 재정 위기는 유럽 중앙은행이 재정 위기를 겪는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 다시 말하면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그런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를 직접 매입하면 유럽 재정 위기는 진정될 수 있다 하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당시에 유로존 조약에 따르면은 그 조약에 따르면은 그 유럽중앙은행이 회원국의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유권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그 전망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는 그 조약상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할 거다. 유럽 재정 위기는 이 조치가 있어야지만 해소가 될 수 있고 진정될 수 있고 이 조치는 반드시 시행돼야 하고 실제로도 시행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제가 KBS 라디오 그 생방송에서요, 이 얘기를 할 때 그 성기영 앵커께서 저를 제지하셨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중에 이렇게 단정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를 제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이 생방송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저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후 1년 후에 세계 및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얘기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네이버의 검색 순위, 거기에 제 이름이 상위로 랭크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직접 남유럽 국채를 매입하는 조치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고 실제로도 시행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의 돈 풀기 기조는 지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향후 오랜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도 예측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그 돈을 풀게 되면 뭐가 일어나죠? 예,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또 유럽 재정위기를 맞이한 이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에서는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풀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테드, 연준이 무려 4조 달러, 4조 원이 아닙니다. 4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도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풀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엄청난 초인플레이션 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그렇지 않다. 향후 오랜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물론 저의 이 전망에도 이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유럽 재정위기에 관해서 저의 전망을 매일경제에 기고한 것입니다. 합종연횡 관점에서 본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이것은 그때 당시에 루빈이나 크루봉 같은 사람들은요, 그런 경제학자들은 그리스는 무조건 유로존을 탈퇴할 것이다 이렇게 호언을 했었죠. 그러나 저는 그리스는 유로존과 이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